네, 서울시 코비드-19 심리지원단과 나는 의사다가 함께하는 코로나19 특별 생방송 코안심 TV 시즌 2 오미크론 알면 이긴다. 진행을 맡은 저는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자 전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회장 현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2주간 12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텐데요. 특별히 평일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는 코로나로 겪는 스트레스와 고민들을 나누고 불안을 이겨내는 마음관리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평소 이렇게 고민이에요, 코로나로 우울해요 하셨던 분들 채팅창이나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읽고 또 상담도 해드리니까 편하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로 전문가 선생님들의 재미있는 강의도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코비드-19 심리지원단,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와 함께하는 코로나 마음의 상처 치유하고 회복합시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방송이니만큼 특별히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코로나 사태가 우리 사회와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감염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분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면서 신경인류학자이신 박한선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박한선 박사님 줌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한선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특별히 이제 줌으로 모시게 되었는데요. 네, 자, 박한선 박사님은 감염병 인류 등 다양한 책을 쓰신 작가이기도 하시면서 서울대 인류학과에서 진화인류학, 신경인류학, 진화의학 등을 강의하고 계십니다. 인류학과라는 말도 그렇고 뭐 진화인류학 등등 뭐 이런 어떤 용어들이 처음 들었다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박한선 박사님, 좀 이 학문들에 대해서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인류학은 뭐 인간에 대한 학문이죠. 네, 그리고 제가 전공하고 있는 신경인류학은 인간의 마음, 또 이제 마음의 질병, 마음의 다양성에 대해서 비시간적인 관점, 또 이제 다양한 문화나 생태적 환경, 즉 공간적인 차원, 이 시공간을 아우르는 홍시적 그리고 공시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지금처럼 만들어졌고 빚어졌고 또 그 와중에서 마음의 고통은 왜 생겨나게 되었는지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언제부터 이런 데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네, 사실 저는 원래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정신과에 처음 이제 정신과 전공이 처음 시작하게 된 게 거의 한 20년 됐죠. 근데 이제 환자들을 보면서 환자들이 힘들어하는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들이 있어요. 근데 이 원인을 아직도 잘 모릅니다. 치료도 잘 안 되고 예방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뭐 현진이 선생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이런 마음의 다양성 또 마음의 고통의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좀 밝히는 게 필요하고 하겠다, 그리고 그거 좀 공부하고 싶다 싶어서 12년쯤 전에 이제 인류학을 같이 공부하게 됐고, 진화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거대한 인류사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마음의 고통이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제 순수한 학문적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은 이제 본업이 돼서 6년 전부터는 임상을 떠나서 전업 연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특이하고 정말 중요한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신 선생님이신데요. 오늘 귀한 자리 모셨습니다. 특히 정신의학 전공하시고 또 신경인류학 전공하시면서 특히 이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굉장히 저희가 그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특히 오늘 이렇게 박사님을 모신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 그동안 인류가 수없이 겪었던 사건의 재방송이다라는 표현도 하셨는데요. 그러면 먼저 인류가 겪었던 팬데믹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래요. 이제 희망과 위로. 네, 뭐 좋죠. 근데 사실 근거 없이 희망, 근거 없이 좋아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허무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사실 코로나 상황 처음 퍼졌을 때, 처음
이제 그 중국에서 코로나 환자 최초의 확진자가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언론 또 수많은 전문가들이 다음 달에 좋아집니다. 또 여름이 되면 나아집니다. 올해 말이면 좋아집니다. 그런 식의 이제 예언들, 전망들을 내놓기는 했었는데 지금 2년이 넘었는데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근거 없는 희망, 근거 없는 위로가 아니라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조상들이 수없이 경험했었던 팬데믹, 즉 감염병 유행의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심각해졌고 그것이 또 어떻게 이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 그런 팩트 기반의 접근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진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조상들, 인류가 겪었던 팬데믹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계속 네. 할까요? 네, 네네. 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방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냥 근거 없는 희망과 뭐 이런 접근보다는 좀 더 역사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동안 거쳐왔던 역사를 좀 돌아보면서 근거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근거 있는 접근을 하고 좀 그에 기반한 희망을 가져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인간사에 영향을 미친 주요 감염병은 어떤 게 있었고 역사적인 팬데믹은 어떻게 발생했고 또 어떻게 종식되었나요? 제가 먼저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볼게요. 그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 선사시대 때 살던 우리의 조상들도 지금처럼 감염병에 많이 시달렸을까요? 네, 제가 또 이제 박한 선생님께서 쓰신 감염병 인류를 또 제가 열심히 네. 독자로서 읽는 바람에 감염병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감염병은 역사가 아주 오래됐죠. 뭐 인류이기 전에 그리고 다른 동물들도 이제 감염병을 앓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문명 사회가 시작되기 전에는 감염병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100종이 안 됐어요. 물론 뭐 매독이나 뭐 말라리아 뭐 이런 식의 몇 가지 질병, 결핵이라든지 나병이라든지 몇 가지 질병들은 저희 문명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있었던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한테 이제 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약 1,400종이 넘는 병원균 중에서 무석기 시대에 살던 우리 조상들을 괴롭히던 감염병은 100종이 안 돼요. 즉 어떤 면에서 우리들이 앓고 있는 이 수많은 감염병들은 사실 우리가 자초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역사학자 윌리엄 맥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류의 조상이 겪어온 생물학적 진화는 체내 기생충과 또 인간이 포식하는 육식도 그리고 인간이 포식하는 생물과 서로 균형을 이루며 진화했을 것이다. 그런데 약 10,000년 전 이제 인류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거대한 진화적 도약을 이루게 됩니다. 문화적 진화를 이루게 됐죠.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길들이고 좁은 곳에서 도시를 이루고 복잡한 사회를 만들게 됩니다. 다양한 이점도 있었지만 이제 그러한 그 문화적 도약은 질병, 신종 감염병이라고 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이제 최초의 단계, 각 민족에 보면은 이제 역사의 최초의 단계에 대한 다양한 신화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최초의 역사, 최초의 이야기들은 감염병에 시달리고 고통스러워하는 인류들의 어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고 길가메시 서사시, 즉 수메르 민족이 처음으로 도시국가를 만들었을 때도 이 4가지 재앙을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감염병이었습니다. 이집트를 나오던 그 모세도 이집트에서 유행하던 감염병을 피해서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너무 신화적인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최초의 팬데믹으로 알려진 아테네 역병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아테네 역병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펠로폰네소스 전쟁, 즉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가 이 지중해 패권을 놓고 싸우던 펠로폰네소스 전쟁 때 일어났던 유행병입니다. 아테네가 스파르타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서 성 안으로 사람들을 소개시키고 그리고 모여서 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아테네 역병이 돌면서 작은 도시국가였던 아테네에 약 10만 명이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역사가 투키디데스도 본인이 감염이 됐었고
그 덕분에 그 기록을 잘 남겨놨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팬데믹으로 불리는 사건입니다. 물론 딱 한 번 있었던 사건은 아니고요. 아마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일이 계속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록이 역사가 투키디스가 마침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록이 잘 남겨져 있습니다. 네. 네, 아테네 열병이 그 기록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최초의 역사적으로 기록된 팬데믹이다.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해주셨고 또 이전보다 많이 사회가 복잡해지고 좀 더 다양해지고 도시화되고 가축도 기르고 뭐 이런 복잡해지면서 결국은 우리가 자초한 일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현재 상황을 스페인 독감 유행 때와 비교하기도 하는데요. 이 오미크론 변이가 스페인 독감 유행 이후에 100년 만에 최다 환자를 발생시켰다고도 하는데요. 그럼 스페인 독감이 유행했던 1917년에서 19년에는 지금처럼 의학과 의료기술이 발달하지도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인류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그래요. 아마 코로나 유행하면서 여러분 이제 언론을 통해 가지고 스페인 독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스페인 독감 불과 100년 전에 있었죠. 1차 대전 무렵에 있어서 당시 세계 인구 20억 명이었는데 5천만 명이 감염이 됐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2억 명이 감염이 됐다고 하는데 2억 명이 감염이 됐다면 10명 중에 1명이 감염이 된 거거든요. 게다가 치명률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 감염자의 숫자, 사망자의 숫자 이런 걸 비교하면 사실 인류가 경험을 했었던 가장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40명 중에 1명이 죽었다고 했었죠. 근데 이것도 당시에는 보건 통계가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수 있어요. 스페인 독감은 사실 스페인에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걸로 보여요. 미국에서 이제 1차 대전에 참전을 하면서 그 징집을 했죠. 징집을 하면서 좁은 캠프에 사람들을 모아놓게 됩니다. 젊은 군인들이 모이면서 거기에서 최초의 인플루엔자 H1N1 이제 변이가 발생을 하게 됐고, 그게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전 세계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물론 다른 가설들도 있어요. 영국에서 이미 1916년부터 발병했다 이런 이제 주장들도 있고. 중요한 건 이 스페인 독감은 인류가 겪었던 가장 최악의 팬데믹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인정받는 팬데믹이 약 3번 있어요. 기원 후 540년부터 약 200년 동안 유행했던 유스티아누스 역병. 네. 이제 당시로 동로마 제국에서 크게 유행을 하면서 동로마 제국이 원래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고토를 다시 탈환하는데 지장을 줬던 그런 팬데믹. 1차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할로윈 아시죠? 할로윈을 우리가 10월 말 정도, 10월 초에, 11월 초에 이제 이렇게 할로윈 축제를 하는데 사실 이게 유스티아누스 역병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유스티아누스 역병이 봄에 많이 일어나니까 봄에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어요. 할로윈 축제가 있어도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할로윈 축제 전에 모든 성인들의 축일이라고 있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걸 축하하려고 일종의 원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 금지를 한 거죠. 그러면서 모든 성인의 축일이 10월로 옮겨집니다. 이런 이제 역사적인 배경도 있었죠. 하지만 역병을 막지는 못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로마는 이제 원정을 포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14세기에 시작했어요. 약 500년 동안 유행했던 패스트가 있었죠. 이걸 이제 2차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당시 이제 중세 유럽이 무너진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패스트 대유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 200년 전 19세기경에 약 100년 동안 유행했던 아시아 콜레라 120년 동안 유행을 했는데 한성에서도 뭐 10만 명이 넘게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건 3차 팬데믹이라고 해요. 이에 비하면은 뭐 스페인 독감이라든지 그 이후에 이제 WHO에서 팬데믹으로 인정했던 홍콩 독감이나 뭐 신종플루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아주 가벼운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스페인 독감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스페인 독감 때 사람들이 이 스페인 독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지금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이미 이 백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페인 독감의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미국의 연구진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또 그 역사가 의학사의 흑역사가 되기도 합니다.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한테 강제로 독감 바이러스를 접종한 다음에 백신 실험을 하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비윤리적인 실험을 하기도 했었죠. 근데 백신 개발에 실패합니다. 네, 그래서 스페인 독감이 아마 계속 유행을 했더라면 정말 전 인류가 다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약 2년 만에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일부 학자들은 이 오미크론 변이가 스페인 독감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스페인 독감은 아마도 독성이 약해진 새로운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감염이 이제 많이 줄어든 걸로 추정하고 있고, 네, 그래서 오미크론 변이도 이 코로나19, 코비드-19의 좀 약화된 변이로서, 하지만 감염력은 높은 변이로서 이 상황을 종식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인플루엔자 백신은 DNA 백신이에요. 변이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차 면역이 일어나는 새로운 변이가 발생을 하면 그 변이를 뛰어넘는 또 다른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기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가 독감 백신을 매 겨울마다 접종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 이제 백신 접종이 새로운 백신 접종을 해도 백신을 개발해도 1, 2년 이상 효과가 약간 저기 방송 상태가 괜찮은가요? 지금 약간 잡음이 들리는 것 같은데 괜찮은가요? 네, 네네.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코로나는 달라요. 코로나는 RNA 바이러스예요. RNA 바이러스는 변이가 많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변이가 이 상황을 끝내줄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고, 에이, 난 백신 맞느니 그냥 감염되는 게 낫겠다. 그리고 다들 그냥 감염이 돼가지고 모두 그냥 면역이 생기면은 이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좀 가볍게 보기에는 좀 좀 곤란한 면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스페인 독감 당시도 지금과 굉장히 비슷했다.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위안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지금과 또 다르게 저희가 또 참고할 만한 좀 팁으로 삼을 만한 그런 역사적인 정보들도 좀 있을까요? 박사님 말씀에 그, 의하면 굉장히 여러 번의 굉장히 대유행들, 팬데믹들이 과거에도 많이 있었고 이게 오늘날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굉장히 많이 네네. 반복되었었다. 또 그 당시에도 백신이 개발됐으나 또 그때는 또 뭐 연구윤리나 뭐 이런 것도 뭐 다 돼 있지 않다 보니 또 실험도 이상하게 감행을 했었고 등등. 그러나 뭐 어쨌든 지금과 비슷하게 치명률도 그 당시에도 높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좀 그 당시 국민들은 어떻게 좀 더 지금처럼 공포나 불안이나 이런 거에 떨지 않았을까요? 어땠을까요? 스페인 독감이 유행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 또 이제 많은 국가에서 비상사태가 벌어졌죠. 또 당시에는 이제 1차 대전이 한창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독감이 크게 유행하는 거에 대해서 널리 알리지 않았어요. 이게 적국에 알려지는 것들은 좋은 자국의 이득에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했고 또 국민들이 동의할까 싶어가지고 정보를 꽁꽁 숨겨놨습니다. 사실 스페인은 1차 대전에 참전하지 않았던 중립국이었는데 그래서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그 독감의 양상이 스페인 언론에서만 크게 대서특필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다 언론 통제를 했거든요. 게다가 이제 스페인 왕가의 이제 왕실에서 또 이게 감염이 되면서 그러면 이제 또 보도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페인 독감이라고 알려지게 됐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인은 이 스페인 독감이 처음 유행했던 것도 아니고 또 가장 피해가 심각했던 것도 아닙니다. 영국, 미국, 또 이제 유럽의 일반적인 지역들이 더 큰 피해를 봤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스페인에서는 스페인 독감을 미국 독감이라고 부릅니다. 예, 사실 이제 새로운 신종 감염병이 생기면은 그 질병에 대해서 각각의 이제 다른 나라의 이름을 붙이는 그런 경향이 있죠. 코로나도 뭐 우한 독감이다, 중국 독감이다, 뭐 이런 얘기 했었고, 심지어 중국에서는 그 유럽 독감이다 이렇게 부르자 이런 주장도 있고 했는데, 이제 코비드, 이제 19, 코로나19처럼 중립적인 이름이 쓰이는 게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이 당시에 이제 스페인 독감이 크게 유행을 했는데요. 미국의 몇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미국은 이제 1차 대전에 3년 전을 했지만 미국의 본토에서는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거든요. 미국 사회는 큰 공황에 빠집니다. 네, 필라델피아하고
샌프란시스코의 사례를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하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필라델피아는 흑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그런 이제, 하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큰 대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유행 상황을 은폐합니다. 시장은 부패였고 관리들도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어요. 흑인들한테 주로 집중적으로 감염이 됐는데 전혀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앞에 이 시신이 산처럼 쌓여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당국은 두려워할 필요 없어, 경계할 이유가 없어, 이런 공허한 공식적인 발표만 남발을 했었죠. 그런데 샌프란시스코는 달랐어요. 샌프란시스코는 당시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작은 종교적 커뮤니티를 주변으로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면서 공고한 일종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던 독특한 도시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과거에 있었던 지진에서 한번 이겨났던 경험이 있었어요. 즉, 트라우마 상황에서,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가 빨리 극복하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을 통해 가지고 한번 겪은 적이 있었고, 이게 코로나 상황, 죄송합니다. 스페인 독감 유행 상황에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수많은 희생자임에도 불구하고 당국에서는 마스크를 사용하세요. 당시에는 마스크가 효과적인 마스크가 없었지만 이 면으로 된 천을 6겹으로 만든 마스크를 사람들한테 착용하도록 캠페인을 벌이고, 학교가 폐쇄가 되니까 교사들은 자진해서 간호사, 심지어 무덤 파는 인부, 그리고 이제 직접 대면을 하면 안 되니까 전화를 권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화 교환수로 나서게 됩니다. 필라델피아는 여론을 통제하고 감염자가 없습니다, 안심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라고 공허한 발표만 남발을 했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확진자와 사망자 수들에 대해서 오픈하고 투명하게 접근을 하면서 이 당시에 이제 정부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재난 상황에서 시민사회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고, 모든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적극적으로 일에 달려들었습니다. 강력한 시민사회 캠페인과 정부의 노력으로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스페인 독감의 피해를 입고 상황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오미크론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확진자 상황은 미국이든 유럽이든 또 한국이든 일본이든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요.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합니다. 뭐 이거를 가볍게 생각하면서 제2방역이다, K방역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 이제 소위 속된 말로 자뻑이라고 하죠. 네, 국뽕이라고도 하죠. 이런 거에 빠질 게 아니에요.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오미크론이 마지막 변이도 아닙니다. 스페인 독감도 사실 없어지지 않았어요. H1N1 변이는 아직도 살아남았습니다. 최근에 겪었던 조리 독감이 스페인 독감과 똑같은 H항원, N항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타미플루도 있고 인플루엔자 백신도 있습니다. 이제 인플루엔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심각한 감염병이 아닙니다.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마술적으로 코로나19가 사라질 거라고 기대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19에 대해서 백신 접종, 그리고 선별 검사, 그리고 다양한 방역 조치, 위생 관리,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방역 패스웨이까지 다양한 노력을 모두 합치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코로나가 마치 독감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이런 풍토병으로 이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이제 약간 해이한 분위기를 계속 보이게 된다면 3만 명, 4만 명이 30만 명, 40만 명 확진자로 늘어나는 건 순식간의 일이고요. 그때 그런 상황이 되면 이 오미크론 변이는 그 전에 있었던 델타 변이보다 더 큰 피해를 한국 사회에 남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인류가 걸어온 역사를, 특히 필라델피아의 경우와 샌프란시스코 각 지자체가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비교해 보니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대처하는 것이 좀 바람직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렇죠. 지금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시민들도 많이 공감이 가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오늘 우리가 이러한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시민들과 이런 아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과거에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에서 대처했던 방법과 유사하게 많은 시민들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사실에 근거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출발점이 아닌가 해서 저희가 오늘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도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면 과거에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좀 더 투명하게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대응했던 역사들이 결국은 이렇게 돌아보면 굉장히 바람직했고 이런 어떤 팬데믹을 잘 대처한 방안이었다라고 좀 알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그 당시에 시민들은 지금 저희가 굉장히 시민들이 특히 오미크론이 막 갑자기 이렇게 확산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안하고 또 이제 밖에 이제 사회생활 어쨌든 사회적 거리두기의 어떤 시책을 지키는 것도 이제 벌써 3년 차에 접어드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정신건강에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이런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도 그런 불안이나 이런 공포나 이런 부분들은 누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인류가 이 감염병에 대해서 대처하는 이제 가장 최초의 적응은 사실 인간이 인간이기 전부터 있었어요. 20억 년 전부터 진화한 걸로 보이고 5억 년 척추동물이 이제 나타나면서부터는 고도로 진화한 걸로 보이는 선천 면역계와 획득 면역계입니다. 좀 복잡하지만 여러분들 아마 언론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병원균이 들어오면 항체가 먼저 나가고 그리고 병원균을 이제 잡아먹은 세균이 또 세균을 포식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이제 면역의 진화를 통해서 다종다양한 감염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이 독특한 시스템을 진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은 문제가 있어요. 몸 안에 일단 병원균이 들어와야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닌 원시적인 동물들도 가질 수 있는 효과적인 면역 시스템이긴 하나 너무 느리고 비용도 너무 비싸고 그리고 다종다양한 병원체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우며 특히 신종병원체는 무용지물이다 이런 단점들이 있었죠. 인간은요 다른 동물과 달리 아주 독특한 면역 시스템을 진화시킵니다. 이걸 이제 학자들은 행동면역계라고 부르는데요. 간단한 거예요. 이 감염이 될 수 있는 사물이나 혹은 사람에 대해서 미리부터 걱정하고 거리를 두고 피하는 반응을 말합니다. 이거는 혐오, 역겨움이라고 하는 감정 반응과 결부되고 회피라고 하는 회피, 추방, 차별이라고 하는 행동 반응과 결부되면서 강력한 인간의 행동 시스템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역겨운 느낌, 또 사람들을 차별하고 회피하는 것들은 건강한 반응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역겨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썩은 음식도 먹을 거고 더러운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결핵에 걸린 사람들한테도 가까이 다가서면서 자신도 감염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위생, 추구행동, 또 사회적인 격리, 거리두기라고 하는 우리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취하고 있는 다양한 방역 조치들은 사실 이런 기본적인 행동면역계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행동면역계는 아주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오염이 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도 활성화되기도 하고 이런 코로나 상황 같이 사회적인 혐오와 차별의 반응이 크게 고조된 상황에서는 외국인이라든지 소수자라든지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활성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사회란 무엇이냐, 특히 감염병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회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위생 추구 행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사회적인 거리두기라든지 방역 패스를 감염병이 전파될 수 있는 다양한 행동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동시에 사회가 불필요한 혐오나 차별에 시달리면서 소수자들이 힘들어하지 않고 또 이제 감염병에 걸린 사람들이 자신의 감염병 사실을 사람들한테 알리는 걸 꺼리게 만들지 않는 이런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동시에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비근한 예를 들어봅시다. 작년 2020년 초반에 한국의 감염병 코로나 확진자 100명도 안 됐다. 일일 확진자 100명도 안 되고 심지어 2명까지 줄어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거리두고 집합하지 않고 모이지도 않고 마스크도 열심히 썼습니다. 심지어 마스크가 없어서 약국 앞에서 줄 서서 기다리기도 했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만 명씩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이 방역 조치에 대해서 무시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저도 오늘 직접 이 스튜디오에 가서 발표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접촉했던 분 중에 한 분이 확진을 받으셨어요. 네, 저는 확진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행동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 집에서 이제 원격으로 이 프로그램, 이 방송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예전 같지 않아요. 불안한 마음이 많이 줄었거든요. 위생 추구 행동은 의도적으로라도 최선을 다하시고 사회적 거리 두기 그리고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대신 감염되지 않았던 사람, 또 외국인이라든지 혹은 소수자라든지 특히 이제 의료인들에 대한 이런 이제 좀 차별과 편견 그리고 이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대한 그냥 근거 없는 음모론 좀그 있을 법하지 않은 그런 백신에 대한 잘못된 유언 비어들 이런 것들을 퍼뜨리거나 하는 것들은 최대한 자제를 하는 게 전체 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인류의 역사를 보니 결국은 우리 인간은 이 행동 면역 체계라는 우리가 또 이런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감염의 공포나 위험에 이렇게 대응하고 네네. 대처하는 이런 기제가 깔려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사 이전에 역사적으로 인류나 지금 현재 우리나 뭐 어떤 그런 체계는 있지만 우리가 좀 더 미리 감염이 발생하기도 전에 이런 부정적인 어떤 반응을 하지 않도록 혐오나 차별이나 배제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걸 아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우리 맞습니다. 이 네네. 모든 방어 체계는요, 이게 면역계가 됐던 선천적인 면역계가 됐던 혹은 이제 획득 면역계가 됐던 행동 면역계가 됐던 과활성화되면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그 이제 아마 감염병이 새로 유행을 했을 때 건강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사망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몸 안에 있는 사이토카인, 즉 면역 반응을 중개하는 다양한 분자들이 너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실제로 숙주가 되는, 즉 우리 몸 자체에 더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감염병을 치료하는 의사들은 감염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지 않도록 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마찬가지예요. 행동 면역계는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 또 우리의 사회적 관계 그리고 이 집단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어느 정도 이상 그 낮은 수준으로 활성화됐을 때는 당연히 더러운 물건으로부터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효과적인 전략인데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서로 사람들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고 이제 투쟁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 사회 전체, 집단 전체의 감염병 그 방역을 이제 유지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이제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네요. 그 이 과활성화되면 문제다라는 이런 부분들, 예, 네네. 지금 저희가 이 오미크론이 굉장히 확산되고 사실 우리가 2020년도 초반에 이 우리가 코로나가 처음 이제 발생할 당시에는 저희가 이 지금처럼 이렇게 확진자 수가 이렇게 많지도 않았지만 굉장히 그 어떤 그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맞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네네. 이제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에서 국민들 대상으로 정신건강 실태 조사를 한 결과들을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국민들이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은 감소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지금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들은 과도하게 어떤 이런 감염되거나 확진되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혐오나 어떤 차별이나 또 부정적인 어떤 이런 인식을 갖는 이런 부분들 또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불안하게 반응하시는 좀 이게 아마 그 과활성화와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예, 이런 어떤 예, 걱정도 드네요. 그럼 요즘 이제 오미크론이 굉장히 이 변이가 등장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뭐 네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어떻게 좀 더 반응하고 대처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까요? 이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학자들 중에 일부는 이 낮은 병원성 균형 이론의 결과에 따라서 이 오미크론 변이가 이 모든 상황을 끝낼 수 있는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너무 예단하기는 좀 너무 이릅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감염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나 혹은 이제 숙주 집단의 크기가 크면 고병원성이 있는 병원균도 계속 전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오미크론 변이는 이미 수억 명의 사람들한테 감염이 됐거나 될 걸로 추정되고 있고요. 감염 속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숙주 집단의 전체 크기는 사실 전인 인류 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존에 백신을 접종했던 사람들한테도 돌파 감염이 굉장히 흔하게 있거든요. 게다가 무증상 감염자도 많습니다. 진화적인 면에서 무증상 감염 기간이 길면 또 고병원성이 진화될 수 있는 변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따라서 이 오미크론 변이가 이 사람들한테 면역 반응만 주고 그리고 치명률도 낮아가지고 인류 집단 전체에 마치 이 생백신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변이가 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가 볼 땐 더 높아요. RNA 바이러스는 변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오미크론 변이가 이 전체 우세종으로 이미 이제 올라왔죠. 전체 인구 집단의 절반 이상한테 감염이 되게 되면 반드시 새로운 돌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변이가 발생하게 되고 새로운 변이는 오미크론 변이와 달리 치명률이 높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는데 이 델타 변이가 치명률이 높으니까 델타 변이에 비하면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수준의 의료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치료를 받았을 때 얘기입니다. 가벼운 감기도요. 일부 환자한테는 심각한 폐렴으로 돼서 결국 사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미크론 변이도 마찬가지예요.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이 된 사람 중에 상당수는 경한 감기 증상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분, 특히 기저질환자들, 노약자들, 원래 이 면역 능력이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한테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이제 감염이 되는 상황에서는 일부 환자들은 이 병원에 가서 이제 집중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처럼 환자가 폭증하는 상태에서는 이제 의료 시스템이 붕괴가 되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죠. 당장 오늘이라도 여러분들한테 오미크론 변이가 감염이 됐는데 증상이 아주 심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상 의료기관을 찾으려고 하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아마 바로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그렇고 어린 아이들도 그렇고 임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오랫동안 질병을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던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런 병이 없어. 나는 젊고 나는 건강해. 나는 아이도 없어. 나는 임신할 가능성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한다는 건 마치 아까 현진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회적인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이 감염병 대유행을 극복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나만 괜찮으면 돼라고 생각하는 마치 스페인 독감 필라델피아의 스페인 독감이 유행했을 때 상황과 똑같은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런 식으로 감염병이 확산되고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면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오미크론 변이에서 나는 그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한테도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조금은 또 조심스럽게 봤으면 좋겠어요. 오미크론 변이 물론 저는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다 끝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한 축포는 올해 말 정도에 들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네, 굉장히 시민들께서 종식입니다라고 듣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실 텐데, 네, 아직은 우리가 이 긴장을 늦추지 말고 좀 더 다 같이 좀 협력해서 다 같이 위기를 잘 돌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정부의 발표들을 어떨까요? 시민들이 좀 잘 정부의 공식 발표나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좀 더 잘 믿고 따르고 뭐 이런 분위기였나요? 어떤가요? 아니죠. 이제 감염병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은폐를 하는 경향이 강했어요. 이거는 이제 현대사회 정부가 아니라 오랜 세월을 거쳐가지고 소위 나라에서는 감염병이 유행하게 되는 거는 민심을 이반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쉬쉬하고 덮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감염병, 즉 역병이 크게 유행을 하게 되면 이 책임은 위정자, 즉 군주가 져야 된다고 하는 오랜 문화적인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서도 역병이 크게 유행하게 되면 왕이 머리를 이제 풀어 헤치고 하늘에 대고 석고대죄를 하거나 이런 식의 행동을 하고 또 이제 여제라고 해서 정부 차원의 국가 차원의 제사를 하늘에 역병을 일으키는 신한테 드리고 이제 이러곤 했습니다. 오랜 역사 동안 반복이 됐던 일이에요. 예외가 있어요.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은 당시 조선의 역병이 유행을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제를 한다든지 제사를 지낸다든지 혹은 특정 집단한테 감염병 유행의 원인이 있다라고 만연선행을 하지 않았어요.
각각 고을마다 방을 붙입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비책, 이 처방전을 널리 보급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의사들을 감염병이 유행하는 지역으로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관리들에게 감염병의 유행 상황과 증상의 정도, 그리고 유행하는 수준, 심각성을 조사해서 알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역병과 비교해서 더 심한지 안 심한지를 조사하라고 합니다. 한양에서 도성을 축조하러 이제 사람들을 이제 그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 성을 축조하고 있었는데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김종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가운데 감염병이 잘 유행되니까 사람들 모아서 이제 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과학적인 방역, 그리고 이제 국민들 차원에서 증거 기반의 접근을 하는 이제 이런 감염병에 대한 대응은 세종대왕 때 기록이 있어요. 거의 최초의 기록인 것 같아요. 제가 조사를 해보면.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종대왕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조선의 역대 왕에서는 역병이 돌 때마다 다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제사를 지낸다든지 특정 집단을 이제 이렇게 마녀 사냥을 한다든지 혹은 뭐 그냥 그 고을 자체를 폐쇄해버리고 그 고을 안에 있는 사람이 죽던 말든 밖으로 못 나오게 막는다든지 하는 방식을 취하곤 했었습니다. 현대 사회는 이제 더 이상 그럴 수는 없는 세상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특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가나 뭐 이제 이런 권위상을 가지고 있는 집단 전체가 감염병의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불안감이 긴 문화적인 전통을 통해서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정부의 발표라든지 제약회사라든지 뭐 이런 그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입속마찰이라는 게 아닌가, 사실을 은폐하는 게 아닐까, 백신의 부작용이 더 많은데 적다고 하는 거 아닐까, 혹은 제 뭐 백신 회사가 돈벌이를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심지어 빌 게이츠가 일부러 이걸 퍼뜨린 게 아닐까 이런 식의 음모론에 귀가 솔깃하는 이유는 어떤 면에서는 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더 이상 그럴 수 없어요. 정확한 정보들을 낱낱이 공개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음모론이라든지 혹은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귀가 좀 솔깃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제 그 신뢰감을 가지고 충실하게 따르는 게 우리 자신의 몸, 가족의 몸 그리고 집단 전체 건강을 지키는 거의 유일한 단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과거에도 어떤 뭐 이런 감염병이 돌 때는 국민들이 정부의 발표나 대처에 대해서 잘 의심하고 그렇게 하는 경향도 있지만 지금은 또 워낙에 이 정보가 굉장히 많이 공개되어 있고 이런 우리가 공신력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출처나 루트, 방법도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좀 더 믿을 수 있는 정보에 집중하시고 이런 정보에 근거해서 판단하시고 생각하시면 참 좋겠네요. 예. 네, 맞습니다. 저희 병원에 가셔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몸이 크게 아프게 되면은 어떤 선생님한테 가면은 가장 잘 치료를 받을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떤 이제 환자분은 100% 낫게 해줄 수 있습니다. 완치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전혀 걱정 마시고 제가 쓰는 약만 처방 받으시면 됩니다라고 장담하는 의사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 그건 현명한 생각은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최악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도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해주는 의사를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네. 정부의 발표도 납득치 않으실 거예요. 정부가 하라는 대로만 해도 감염자는 늘어나고 있고 좋아질 기미는 없고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만 같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 언제까지 우리가 정부의 조치만 따르다가 이거는 감염병에 걸리는 게 아니라 굶어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좀 미적지근하고 납득지 않고 뭔가 시원하게 따르기에는 확신이 가지 않는 그런 정부의 발표야말로 정말 10번이고 100번이고 고민해서 내어주는 이제 대국민 메시지입니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시원하지는 않죠.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유튜브에서 돌고 있는 유언비어에 솔깃하는 게 더 마음은 후련합니다. 하지만 애써 좀 참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하는 이런 인간의 심리가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시겠지만 네. 시민 여러분들 특히 이렇게 정부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발표하는 정보나 이런 여러 오늘 저희가 이렇게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전달하는 이런 여러 네. 정보들 맞습니다. 이런 공신력 있는 정보에 좀 더 집중해 주시고 요즘 사실 SNS가 굉장히 발달해서 많은 정보가 걸러지지 않고 많은 분들이 접근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더 믿을 수 있는 정보에 시민들께서 또 국민들께서 접근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박한선 박사님 이 마무리하기 전에 사실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써 있는 또 저서가 감염병 인류라는 저서이시잖아요. 네네. 예, 어떻게 이 책은 팬데믹 이 발생하기 전부터 기획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뭐 바로 이제 작업이 들어가신 건지 뭐 좀 요즘 뭐 책은 좀 잘 팔리고 네. 계신지 등등 좀 궁금하네요. 네네. 네. 네, 2015년도죠. 한국 사회에 메르스가 잠깐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수백 명 아, 감염됐었습니다. 아마 네네네, 기억하실 그렇죠. 거예요. 네네. 뭐 낙타가 걸리네. 네, 당시 삼성 서울병원에서 이제 슈퍼점퍼자가 좀 감염이 됐었고, 사망률이 무려 30%에 달해가지고 한국 사회에 짧고 강렬한 피해를 준 적이 있었죠. 당시 이제 메르스 테리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메르스로 인한 히스테리적인 그런 공황 반응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그 연구를 한 게 있었고 제가 참여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참여를 하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진화인류학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 자료도 정리하고 뭐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다 말았어요. 상황이 좋아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마 그때 현진희 교수님도 아마 같이 그 연구를 참여했던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연구 보고서는 그냥 어디 캐비넷에 들어가서 더 이상 쓰이지 않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다시 감염병 코로나가 이제 유행을 하게 됐고 코로나는 이 메르스하고 굉장히 가까운 그런 바이러스죠. 그러면서 기존에 이제 알고 있었던 얘기들 또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학교에서 진화의학 수업을 다루고 있습니다. 강의하고 있는데 그 진화의학 수업 중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감염병입니다. 감염병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서 감염병 인류라고 하는 책을 이제 폈죠. 네, 펴냈고 뭐 책이 별로 팔리지는 않는데요. 혹시 이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감염병의 역사, 또 이제 인류의 진화 사회 관련성, 또 사회, 종교, 문화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이 책이 그 도서관마다 다 있거든요. 네, 그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시면 재밌게 좀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사실 여러 인류와 이 바이러스를 인류가 바이러스를 어떻게 극복해왔고 어떻게 대처해왔고 또 그거에 근거해서 또 우리가 오늘날 교훈으로 삼을 점 등등 사실은 이 역사가 우리가 긴 만큼 할 얘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박한선 박사님은 또 이번 주 수요일에 사실은 모셔서 그때는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에 집중해서 좀 더 저희가 깊이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메르스를 그 당시에 경험하시면서 또 이렇게 연구가 시작되어서 또 그게 바탕이 되어서 또 오늘날에 이 또 코로나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좋은 책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네네. 오늘날 코로나에 또 대비하는 저희의 이런 모든 노력들이 또한 후대에 많은 우리의 그 후 세대들에게 좋은 어떤 근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박한선 박사님 오늘 혹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제가 오늘 스튜디오에 가서 직접 이제 이 방송에 참여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 말에 만났던 분이 확진자가 돼서 제가 제 상태를 확실하게 알 때까지는 좀 외출하는 게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부득이하게 원격으로 방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방송 상태가 좀 좋지 않았다면 먼저 제가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코안심 TV 시즌 2가 2주 동안 계속 지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감염병과 인류라고 하는 좀 넓은 의미의 이제 이 오프닝을 하는 이제 강의로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는 더 실질적이고 좀 본격적인 부분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한 아주 이제 훌륭한 이제 출연진께서 이제 좀 지혜를 나눠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평일 낮에 진행을 하니까 이게 좀 듣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생방송이든 나중에 또 이제 이게 녹화된 방송이든 열심히 듣고 또 주변에 좀 널리 알려주시고 좋아요도 하시고 좀 다시 듣기도 반드시 하셔서 주변에 이런 건강한 프로그램이 더 널리 알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수요일에 다시 또 스튜디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코로나 검사 받으셔서 수요일에는 꼭 네, 스튜디오에서 뵐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